네, 안녕하세요. 파레로 머리토 가족 여러분. 네,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이제 10월, 이제 둘째 주로 접어드는데요. 날씨가 확실히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더위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이제 힘들었던 8월과 9월을 뒤로 하고 10월에는 살짝 좀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날 양호하게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중요한 몇 가지 이슈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우리 시장 이야기까지 이어가면서 10월 둘째 주를 준비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제 뭐라 하는 전망, 금리 인하를 얼마를 할 것인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11월에 25bp 금리 인하할 것인가, 50bp 금리 인하할 것인가, 그죠?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왔다 갔다. 결국에는 거기는 뭐가 달려 있냐? 물가는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 결국엔 최근에 나오는 것은 다 고용에 이제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죠? 고용과 관련해서 달려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매우 중요하다. 왜? 이 고용 데이터에 따라서 11월 달 금리 인하 폭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데이터가 나냐? 금요일 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9월에 이제 고용이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건데, 여기 숫자가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254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K라는 것은 천 단위거든요. 그래서 25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네, 25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장을 쭉 아래로 내려가면, 네,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이 레이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실업률입니다. 잡스리스 레이트. 네. 가 얼마까지? 4.1%로 감소했다. 네, 요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로 연결을 해보니까요. 네, 25만 4천 개. 25만 4천 개. 그럼 이게 최근 들어서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일자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 그 흐름을, 트렌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월 4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25만 4천 개가 실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난 데이터는 15만 9천 개였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고용이 뭐죠? 이렇게 나오면 고용이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게 되죠. 고용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고용이 괜찮네,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수 있겠네, 견고하네, 이러한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그러면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에 따라서 연준의 선택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다음 FOMC에서 연준의 선택은 뭐가 될까? 생각보다 고용이 이렇게 견고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그러면 고용 시장이 나름대로 소프트 랜딩 뭐 이렇게 흐름이 나타난다라면 굳이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B컷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요거를 캡처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캡처를 해보면, 자, 쭉 해서 여기 이제 연준이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쭉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면, 지금이 여기입니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25bp 인하가 될 거고요. 여기에 50bp 인하가 될 겁니다. 자, 11월 7일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네. 지금 보시면 11월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제로입니다. 끝났다. 이번에 데이터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에 나온 미국의 일자리 수라든지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로 인해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단은 물 건너갔다. 기대감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7.4%. 네, 그죠? 그러면 25bp 한번 하고요. 12월 달에 25bp 한 번 더 하는 것 쪽으로 지금 무게감은 이동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외로 이거 이런 분들이 계셨을 거잖아요. 50bp 금리 인하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실망감으로 50bp 인하 가능성 물 건너가고 25bp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깝게 됐으니까 실망감에 주식시장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강했다면. 근데 한번 보시면 자, 미국의 3대 지수의 흐름은 장 초반에는 물론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발표된 일자리 데이터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럼으로 인해서 약간 금리에 좀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살짝 뭐라 해야 되나 전반에는 초반에는 이렇게 좀 눌렸지만 결국에는 증시가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기대감으로 정략 후강의 약간의 흐름, 그죠? 네,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 나스닥도 장 초반에 빠졌다가 오후 들어서 1% 이상 회복을 했고요. S&P도 빠졌다가 시가 대비해서 오히려 시가를 돌파해서 다우와 S&P는 시가보다 금요일에 시가보다 더 높게 끝났으니까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자리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이 이번에 항만노조 임금 상승률 5년에 60%인가? 뭐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숫자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금 상승률도 그렇게 높아지고 있다면 몇몇 그룹급 인사들한테 나오는 코멘트 중에는 뭐죠? 네, 이것도 인플레이션 상승의 위협이 또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50bp보다는 25bp 정도 인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형성이 된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호하게 잘 미국 경제 탄탄하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자, 요거 국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1개월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네. 자, 3.8%와 3.7% 정도의 박스권에 있던 미국 10년물 국채가 위로 빵 뛰어버렸습니다. 거의 4% 가깝게 뛰었다가 3.96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뭘 반영을 하는 거죠? 뭘 반영하죠? 물가에 대한 부분과 플러스 경기에 대한 상승,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는 게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물가와 경기 기대치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온 부분은 이 부분이 그죠?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반대로 뭐죠? 금리가 올라갔다는 걸 반대로 가격은 국채 가격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국채 가격은 하락을 했다. 국채 가격은 하락을 했다. 그러면 안전자산이잖아요. 미국의 국채는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서 어디로? 네,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주식으로 좀 이동을 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 자, 만약에 글로벌리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만약에 엄청나게 일단은 뭔가 시장의 시스템적 위기를 불러올 만한 그런 부분이었다면 사실은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가야 되고 국채의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강한 미국 경제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양호하게 잘 끝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하고 약간 이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일 시작되는 또 10월의 둘째 주는 미국의 이 흐름을 좀 따라가기를 네, 간절히 간절히 네, 기원을 좀 하겠습니다. 자, 유가 한번 보시면요. 네. 74달러까지 위로 튀었죠. 자, 요거 유가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뭔가 유가에는 불안감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80달러를 이게 돌파를 하지 않으면 유가는 지금 보시면 큰 레인지 범위는 70달러에서 거의 80달러 사이에서 그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죠. 길게 보면 저는 90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0과 90달러가 박스권이 될 것이고 이게 80을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면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주식시장에 완전히 뭔가 흐름을 바꿀 만한 찬물을 끼얹을 만한 그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의 뭐 고삐를 늦출 생각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양호하고 유가만 조금 자극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다음 주에도 계속 이거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80달러가 위로 튀어버리면 그때는 조금 이슈가 되겠지만 뭐 70달러와 90달러의 큰 레인지 속에서 아직은 70달러 초반에 이번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좀 위로 회복하는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7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가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우리 업종판을 보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을 하나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 오늘 업종판에서는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융업종, 금융업종,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리가 다시 약간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에 약간 또 예민하게 또 반응을 하는 2년물 금리는 어디까지 올랐나요? 2년물 금리도 거의 4% 가깝게 다시 또 올라오고 있네요. 금리 상승의 약간 수혜로 보는 금융업종이 일단 반등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AMD와 같은 그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이제 반도체 섹터가 물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요. AMD와 브로드컴 정도가 강했다. 그 다음에 유가 상승하니까 엑소모빌과 여기 오일 가스 관련된 EMP 관련된 기업들이 여전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고 위쪽으로 보면 자 요거 눈에 띕니다. 저는 일단 테슬라 3.9% 반등을 좀 줬습니다. 테슬라부터 먼저 한번 보면 TSLA 자 이틀 연속 하락을 했다가 제가 회색으로 저렇게 그어놓은 구간 있죠? 저기가 저는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이미 주가는 10월 전부터 한 달 동안 그죠? 약 한 달 이상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 이벤트를 앞두고 어디 갔나?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인도량이 발표되면서 그죠? 테슬라 인도량 발표되면서 월가의 기대치보다는 살짝 못 미치면서 그 실망감에 약간 빠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는 이 10월 요 초의 이벤트 외에 그 다음 이벤트는 바로 10월 10일에 있을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이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 주가가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올 것이고 요 이벤트가 발현되는 딱 타이밍에는 주가는 잠깐 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숨고르기 이후하고 또 한 번 이렇게 테슬라는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그러니까 테슬라를 그냥 중장기적으로 길게 묻어두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로보택시 공개 좀 전에 약간 비중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0주가 있었다. 테슬라를. 그죠? 그럼 한 250주나 한 300주 정도는 200주나 300주 정도는 한번 차익 실현을 한번 챙겨 놓고 만약에 가격 조정이 오면 다시 한번 담아서 또 가는
뭐 이런 정도의 약간의 일부의 트레이딩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이런 파동을 무시하고 그냥 테슬라는 뭐 이거는 그냥 장투지라고 하시는 분들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고, 조금 이 시장의 이러한 재료에 따라서, 이벤트에 따라서 조금 출렁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 부분을 이용을 하실 분들은 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 직전에 주가가 안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이 항상 선반영이 된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 그런 부분들을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안 하실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되고, 네.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좋은 저는 투자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 제가 항만과 관련된, 여기 항만 부분을 제가 빼버렸나요? 네, 항만과 관련된 데이터를, 거기가 빠져 있네요. 아니면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요거 한번 보시면 이번에 제가 방산 전시회를 계룡대에, 네,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계룡대에 방산 전시회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이걸 로봇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가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예, 사진을 제가 이제 영상도 촬영하고 사진을 찍은 건데, 이 방산 전시회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뭔가 이런 자동화된 로봇으로 인해서 또 뭔가 디펜스 하는 방위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항만 노조에 저는 파업을 보면서 임금이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뭐 5년에 60%인가?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저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의 도입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CEO,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네. 좀 이번에 항만노조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화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요구 조건도 있었다고 하던 것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업의 CEO 분들이 임금이 자꾸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원가를, 네, 생산하는 이제 원가를 컨트롤하고 좀 이거를 하향 안정화시키려면 결국에는 사람보다는 이러한 자동화된 부분들을 계속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올 때라도 한 번쯤 로봇주들에 대한 위치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지금 없어서 많이 빠져 있는 위치인가, 아니면 미리 이미 흥분해서 위에 가 있는 위치인가, 요것보다는, 그죠? 관심에 멀어지면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위치라면,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가 테슬라로 인해서 나오든지 뭔가 나올 텐데, 그 전에 기대감이 없이 이미 빠져 있을 때 좀 관심을 두는 것이 훨씬 좋은 위치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은 눈에 좀 띄고요, 반등을 줬고, 근데 뭐 단기적인 전략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정도 말씀을 드렸고, 길게 보면 뭐 ESS, 테슬라, 휴머노이드, 그다음 자율주행 이런 걸로 해서 뭐 긴 그림상으로는 우상향 트렌드는 유효하다 뭐 정도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 눈에 띄는 하나의 모습은 요겁니다. 누구죠? 메타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가 지금 여러분들 차트 잘 보이시죠? 네, 신고가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항이라고 이렇게 그어놓은 선 두 개의 선을 돌파해서, 네,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안 되네. 자, 위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저항,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지지, 이 두 개의 선이 지금 있는데, 저항을 돌파해서 이미 올라섰고요. 그죠? 올라섰고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도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 메타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메타에는 무슨 뉴스가 있었냐? 자, 요 뉴스가 좀 자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네.
기사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메타가 동영상 생성 AI 무비젠을 공개를 했다. 근데 이거를 어디에 한다? 내년에 인스타그램에 탑재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동영상 생성을 하는 인공지능 AI 무비젠을 선보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텍스트 입력을 하면 최대 16초 길이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 모델이다.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이런 기술이 우리가 대부분 뭐 없으시잖아요. 이걸 전공으로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취미 삼아 이쪽을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사실은 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근데 이 AI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 AI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 동영상을 내가 편집할 수도 있고 오디오까지 생성할 수 있는 그 다음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사용해서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맞춤형 동영상도 만들 수 있는 메타의 인공지능 기술이 뭔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하고 사실은 뭐 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메타의 강점은 뭐죠? 이 페이스북과 지금 인스타그램에 이거를 탑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뭔가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는 유저분들은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메타의 강점은 결국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플랫폼을 SNS 그죠?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 공주들도 뭔가 게시를 하는데 엄청난 양의 글로벌리 엄청난 양의 게시물들이 거기에 막 올라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게 다 데이터인 거죠. 그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AI에서도 이 메타는 그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 빅데이터가 없는 기업과는 그런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오거나 사와야 되잖아. 없는 기업들은.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이미 메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뭔가 좀 인공지능 시대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자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도 활용하기가 좋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메타의 이 뉴스와 이 신고가 흐름은 저는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번 금요일 날 흐름에서.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뭐 해외 쪽에서 우리 산업에 영향을 줄 만한 알고 있을 만한 그러한 뉴스다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제 국내 이야기로 이제 나머지 시간은 잠깐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또 안내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건데요. 그 12일 날 10월 12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제 코엑스에서 동아 재테크쇼가 열리는데 10월 12일 날 제가 가장 마지막 세션에 주식 관련된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3시 반인가 제 시간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여기 있죠. 민재기 부장이 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코엑스 근처에 뭐 계시는 분들이 토요일 날 좀 심심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아 재테크쇼 요 무료로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요. 하셔서 12일 날 코엑스에서 오시면 제 강의는 한 40-50분 제가 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요거 감사 인사를 요거는 또 하나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10월 26일 날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저희 KB증권의 프라임 클럽 대규모 오프라인 콘서트 행사가 10월 26일 날 오후 3시에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데 무려 2,300분이 신청을 하셔서 아마 성황리에 잘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또 신청하신 분들이 또 8.15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계시다면 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우리 국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지난주에 의해서 시장에서 조금 약간 우리 증시에서 핵심은 뭐였죠? 소외주들의 반란. 소외주들의 반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소외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약간 경기 민감주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9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뭔가 중국 정부에서 뭔가 하나씩 내놓는데 그게 통화정책만 있으면 제가 약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재정정책과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 왜? 통화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제가 안 사던 것을 막 사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이거 그 파리로 촬영하러 옮겨서 스마트폰이 제 이 폴더블 폰이 벌써 몇 년이 됐거든요. 버벅거려 가지고 짜증이 네, 이 방송 촬영하기 전에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좀 이야기할 거리도 보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버벅거리는지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야 되나? 이번에 화웨이에서 2번 접는 그 폴더블 폰 나왔잖아요. 그 가격이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뭐 좀 금리 낮춰주고 그 다음에 쿠폰 좀 준다고 해서 쉽게 그 금액을 내가 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쵸? 네. 물론 또 이 소득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물론 또 한 번 구매를 하지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소비가 그죠? 내가 구매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엔 이런 통화정책 플러스 정부에서 돈을 일하게 만드는 뭐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도로 인프라, 전통적인 인프라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재정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뭔가 또 여러 가지 쿠폰도 나눠주고, 그죠? 이렇게 해서 뭔가 쓸 수 있는 재정 정책을 만들어주면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면 성공 가능성이 그래도 경기가 다시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 기대감으로 홍콩 H, 중국 상해는 20% 이상씩 이렇게 그 발표 이후에 증시가 올랐습니다. 야,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죠? 네, 약 2주 사이에 한 나라의 지수가 이건 종목이 아닙니다. 지수가 20% 이상 올랐다. 너무 부럽죠. 네,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나 코스피 저기 밑에 있네요. 코스닥은 그래도 여기 플러스 여기 있는데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그러면 뭔가 화끈한 이런 좀 정책들이 나와서 한번 우리도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판이 한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통화 정책에다가 정부로 인한 재정 정책까지 붙어버리니까 그동안 수급이 빈집 상태였던 그런 시클리컬 업종들이 수급이 약간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정도가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가족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그동안 벌어져 있는 좀 중국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를 그러면 이번 이 중국으로 인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 쪽으로 수급이 약간 이동하는 사이에 기존의 주도주가 쉴 때 그 주도주를 나는 좀 싸게 사는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요걸 좀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움직이는 섹터와 테마를 다 쫓아다니면서 다 먹을 수는 없다. 그죠? 그건 진짜 고수분들이 저도 잘 못하는 부분, 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저도 그런 것들은 잘 못하고요. 차라리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중국 소비주들,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일 때 그걸 빨리 들어가서 먹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하면 되지만 그게 어렵다라면 차라리 이들 쪽이 부각이 되면서 원래 기존 주도주들 중에서 조정받을 때 똘똘한 것들을 그때 사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 그죠? 한쪽은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저는 아직까지 하나의 의심이 남아있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이 이렇게 힘들어졌던 이유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은 뭐죠? 미국의 대중국 압박입니다. 옛날에 중국 판서를 잠깐만 해볼까요? 네. 자, 미국이 있고요. 네. 중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서 소비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주로 어떤 걸 소비해요? 중국에서 공장에서 돌려서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생산하는 물건, 재화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뭐 해서 수입을 합니다. 수입해서 달러 찍어서 사는 소비로 이루어진 나라죠. 근데 옛날에는 이만큼의 물건을 사줬는데
이만큼의 물건을 사줬는데 그래서 중국이 열심히 공장 돌려서 팔고 골랭 돌려서 팔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중국 내수는 뭐가 근로자들이 돈 버니까 공장에서 돈 벌잖아요. 소비하죠. 이렇게 중국이 유지가 돼 왔었는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옛날에는 이만큼 사왔는데 지금은 점점점 요만큼 사다가 이제는 요만큼만 사니까 공장이 어떻게 됩니까? 남아 도는 거죠. 그러니까 가동률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공장 가동률 떨어지면 실업률은 올라가고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는 거고 결혼 못하니까 자녀 못 놓으니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이 악순환이 지금 중국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중국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그 두 개도 좋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그죠? 일시적인 거고 결국은 요만큼 사주던 미국이 요만큼 사주고 이만큼 사주고 이만큼 더 사줘야 과거처럼 공장이 더 돌아가고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중국을 대체하려고 하는 세계의 공장으로서 누가 미국이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인도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베트남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분산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중국에 의존하다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뭐 대표적으로 인도 쪽으로 방향을 지금 야, 너 우리 따라와. 내가 네 먹여 살려줄게.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과거처럼 다시 중국이 저런 정책만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거기에 저는 약간의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민감주들을 볼 때도 나름대로 저는 그래도 실적과 숫자가 좀 있는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후보군 중에 하나가 제가 금호, 석유 뭐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죠. 2분기 실적도 괜찮고 고무 가격들도 괜찮고 그래서 조금 안전판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렸고 꼭 해야 된다면 중국 관련된 경기 민감주를 꼭 해야 된다면 그 말씀 드린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결국에는 중국에 관련된 소외주들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였던 시장의 주도주들이 있잖아요. 주도주들이 대표적으로 바이오도 있고 뭐도 있고 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저는 바이오가 쉴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만한 저는 주도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 뭐 반도체도 약간 슬로우해지고 그죠?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저점은 이렇게 높아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11월 5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다가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출렁임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내가 변동성을 내가 감내하기 싫다면 조금 편안한 후보군은 그나마 이쪽인데 바이오도 편안하지는 않죠 사실은. 그죠? 임상의 결과에 따라서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똘똘한 종목들만 골라서 담는 액티브 ETF가 있다. 이 액티브 ETF가 신고가 갈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조정받을 때 숨고르기 할 때 차라리 이런 ETF 쪽으로 바이오를 좀 담아보는 고민해보는 전략이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트레이딩할 후보군들 ETF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있는데요. 자, 지난 금요일 날 한번 보시면 대표적으로 시장에 우리 액티브 ETF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쓸데없는 조금 선들은 이렇게 좀 지워버리고 볼까요? 자, 신고가를 갔을 때 그죠? 신고가를 갔을 때 따라 사기보다는 분명히 눌림목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신고가 갈 때 전고 좀 돌파했을 때 따라 사지 말고 눌림목이 나올 때를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9월 30일 그 다음에 10월 2일 정도 21선 아래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가 지난 금요일에 한 방에 또 4% 가깝게 상승하면서 21선을 바로 회복하는 그런 강한 에너지를 타임폴리오 바이오 액티브 ETF가 보여줬고 또 하나 대표적인 ETF는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ETF입니다. 이도 마찬가지죠. 21선 이탈했다가 21선을 금요일날 4.49% 상승하면서 한 방에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러니까 신고가 갈 때 이렇게 막 흥분할 때
따라서 게 아니라 눌림목이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눌림목이 이렇게, 그죠? 눌림목 나올 때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해 볼 만한 위치다라는 것을 바이오 ETF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바이오 액티브 ETF는 누가 이렇게 강하게 이끌었냐라는 것을 보면 역시 제가 10월 정도에 데이터, 그죠? 그 라이센스 아웃, 에로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종목들이 결국에는 선도에 서서 이 두 종목 그 ETF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비중이 ETF에 높잖아요, 그죠? 특히 리가켄 바이오는 종가 기준으로 또 신고가를 이렇게 숨고르기 하다가 신고가를 뚫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러한 개별 바이오 ETF 종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모아놓은 ETF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장단이 있죠. 개별 종목은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더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감내하기 어렵다면 결국에는 바이오 ETF 정도로 숨고르기 할 때 공부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전력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죠? 자, 전력 중에서도 단순하게 그냥 뭐 그 전력이 아니라 글로벌리 지금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 지난번에 MS가 20년 동안, 그죠? 독점으로 전기를 사겠다라고 공급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970년대 사고로 인해서 가동 중단한 그 원전을 재가동할 정도의 상황이면 결국 AI 데이터 센터라는 전기 먹는 하마를 계속 돌리려면 단기적으로는 뭐 가스나 석탄 이런 것들로 가고 신재생도 가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안전적으로 전력 공급을 하려면 결국에는 긴 그림상으로 원전이 가야 된다. 그러면 국내 원전 관련주들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원전 관련주들을 담고 있는 이 글로벌 원자력 ETF,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서 4% 정도 상승해서 이게 언제죠? MS가 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때 이후로 지금 우상향 트렌드가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면 화끈합니다.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오클로, 뭐 센트러스 에너지, 카메코, 뉴스케일 파워, 뭐 시장은 1% 전후로 3대 지수가 움직였지만 이들 종목들은, 그죠? 지금 보시면 4%에서 많은 종목은 10%, 18%씩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원전 관련주들을 담고 있는 이 ETF도 계속해서 가족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고, 내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뭐 국내 원전 관련된 ETF도 좋겠지만 해외에 관련해서 원전 ETF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보시는 게 좋고, 내가 직접 미국에 있는 원전 관련주들을 사기 어렵다라면 이들을 담고 있는 국내의 글로벌 원자력 ETF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 이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중국은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나오면서 지금 소외된 상태에서 한번 반짝 움직이는 그런 뭐 상황이라면 그것과 무관하게 좀 긴 트렌드로, 장기 트렌드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뭐 바이오나 저런 이제 글로벌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좀 더 자세한 뭐 섹터와 종목단에 대한 또 이야기는 제가 내일부터 또 아침에 또 우리가 일발장전 시간에서 만나 뵐 거니까요. 그때 또 자세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둘째 주로 들어가는 또 길목인데요. 가족 여러분들, 시장이 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요 10월과 11월 대선까지의 고비만 잘 넘기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좀 좋은 장이 올 것으로 저는 좀 그림을 좀 그려놓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주 10월 둘째 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일발장전 시간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행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